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부터 연구 논문까지요. 이걸 바탕으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고굴양왕의 아들 담덕이죠.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이 즉위 시점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능비기록이랑 삼국사기 기록이 살짝 다르거든요. 아,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391년이냐, 392년이냐.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391년에 바로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점이에요. 영락. 이게 그냥 연호가 아니라 뭐랄까 고구려의 자신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당시 중국도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던 시기인데 우리가 그들과 대등하다, 우리 중심의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였어요. 태왕이라는 칭호도 그렇고요. 그냥 왕이 아니라 태왕, 황제급의 위상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럼 그의 시대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좀 볼까요? 정복 군주로서의 면모가 아주 강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능비 보면 64개 성, 1,400개 촌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하죠. 특히 어떤 학자분들은 이 초기 활동이 남쪽, 그러니까 백제 공략에 상당히 집중됐다고 보세요. 이 64개 성이 다 백제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 64개가 전부요. 북방보다는 남방에 더 힘을 쏟았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실제로 기록을 봐도 영락 2년, 그러니까 392년이죠. 이때 남쪽으로 백제를 쳐서 성 여럿을 함락시키고 특히 관미성, 여기가 아주 중요했어요. 관미성이요? 아, 그 서해안 쪽의 전략 요충지. 맞아요. 거기를 점령하고 또 영락 5년, 395년에는 폐수 전투에서 백제군을 크게 무찔렀죠. 8,000명이나 사로잡았다고 하니까요. 큰 패배였겠는데요. 남쪽으로 확실히 세력을 넓혔군요. 근데 남쪽만 본 건 아니죠. 그 신라 구원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락 10년, 딱 400년인데요. 이때 외가 신라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신라가 고구려에 SOS를 친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낸 거고요. 네, 보병이랑 기병 합쳐서 5만 명, 대군을 보내서 왜구를 싹 몰아냅니다. 이게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부까지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경주 호우총에서 고구려식 그릇, 호우명 그릇이 나온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게 딱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이고요. 물론 북쪽으로도 거란 정보라고 나중엔 동부역까지 복속시키고 사방으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네요. 이런 광개토 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이 세운 게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비고요. 네, 높이가 6m가 넘고 사면에 글자가 1775자나 새겨져 있죠. 고구려 건국 신화부터 광개토 대왕 업적, 무덤 관리 규정까지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그런데 이 비석이 그냥 옛날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논쟁이 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1600년 넘게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탁본이 발견돼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괴티본이라고 불리는데 아, 프랑스예요? 기존에 있던 탁본이랑은 다른 건가요? 근데 기존에 샤반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탁본이 유명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탁본이 또 발견된 거죠. 콜레주드 프랑스 도서관에서요. 이게 좀 독특한 게 이면이 중복되고 삼면은 없고 그래요. 석회로 뜬 탁본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분석하면 비문 상태나 제작 시기 연구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새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능비 이야기하면 역시 그 신묘년 기사 논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백산신라 구시 송민 유래조공 이외의 10년내 도파백잔 딕딕딕 신라 이위 신민 이 32자 여기서 몇 글자가 지워져서 해석이 갈리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일본 쪽에서 초기에는 이걸 가지고 외가 바다 건너와서 백제랑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해서 임나 일본보서를 근거로 삼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문맥상으로도 좀 안 맞고 당시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한국 학계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하고요. 주어를 고구려로 봐야 한다. 아니다, 빠진 글자가 다른 거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이 계속 나왔죠. 네, 최근에는 최현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 빠진 글자를 반파, 그러니까 대가야로 보고 외가 십묘년에 반파 대가야로 건너와서 백제와 함께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이에요. 아, 반파 대가야설도 있군요. 그럼 그 비문 조작설은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일본이 비문을 고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 비문 변조설이요. 1970년대 제기되기도 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대체로 좀 부정적이에요. 그보다는 탁본을 뜰 때 글자를 선명하게 하려고 탁공들이 석회를 발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의도적인 왜곡보다는 탁본 과정의 문제일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뭐 어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기록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치열한 연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탁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는 거고요. 광개토 대왕은 정말 영락, 태왕 이런 이름에 걸맞게 고구려의 위상을 높이고 영토를 크게 넓힌 군주였어요. 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담긴 능비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인 셈이죠. 해석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의 기록, 다양한 해석. 이걸 보면서 당신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정답 찾기보다는 질문하기. 그게 역사를 대하는 더 좋은 태도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광개토 대왕이 꿈꿨던 그 태왕의 시대, 고구려 중심의 천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영토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동아시아의 이상적인 질서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